서울의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굵은 빗줄기가 검은 세단 차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는데 마치 한서연의 억눌린 심정을 대변하는 듯한 날씨였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한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매 계약서이자 그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혼인 서약서가 들어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고 기괴하게 왜곡되어 보였으며 그녀의 입가에는 자주적인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 내에 들던 한성그룹의 고명딸이자 경영 수업을 받으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녀가 고작 빚더미에 앉은 회사를 구하기 위해 팔려가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간절하고 비굴했던 눈빛이 떠오르자 서연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지로 삼켜야 했는데 평생을 당당하고 엄격했던 아버지가 천광그룹의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모습은 그녀의 뇌리에 깊은 트라우마로 각인되어 버렸다. 천광그룹은 한성그룹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를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명백했는데 바로 천광의 장손이자 사고로 인해 지능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퇴화해 버린 강태준과의 정략 결혼이었다. 세간에서는 그를 가리켜 천광의 폐물 혹은 저주받은 황태자라고 부르며 조롱하곤 했지만 서연에게는 그를 거부할 선택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거절하는 순간 수천 명의 직원이 길바닥으로 나앉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야 하는 현실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은 세단은 어느새 서울 도심을 벗어나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천광그룹 본가인 성북동 저택의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했는데 웅장하다 못해 위압적인 저택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음과 함께 열리자 차는 잘 가꾸어진 정원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서연은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이제부터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라 전쟁터이자 감옥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차가운 가면을 얼굴에 덮었었다. 차문이 열리고 수행비서가 우산을 받쳐들자 그녀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고 밖으로 나갔는데 습기를 머금은 공기 속에서조차 돈과 권력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는 것만 같았다. 저택의 현관에는 천광그룹의 안주인이자 강태준의 계모인 최영숙 여사가 보내지 않은 고용인들만이 도열해 있었는데 이는 서연을 향한 명백한 무시이자 기선 제압의 의도가 다분한 처사였다. 집사는 깍듯하지만 어딘가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서연을 안내했는데 그의 태도에서조차 이미 이 집안에서 그녀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서연은 굳게 다문 입술을 떼지 않은 채 집사의 뒤를 따라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갔는데 벽에 걸린 고가 미술품들과 화려한 샹들리에는 그녀를 환영하기보다는 감시하는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안내받은 곳은 저택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별채였는데 그곳은 본체와 교묘하게 분리되어 있어 마치 유배지처럼 고립된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다. 별채의 거실 문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서연의 눈앞에 펼쳐졌는데 값비싼 수입 가구들이 즐비한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장난감 기차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서연의 남편이 될 남자이자 천광그룹의 비운의 후계자 강태준이었는데 널찍한 어깨와 잘 관리된 근육질의 등은 성인 남자의 것이 분명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영락없는 5살 아이의 놀이였다. 서연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기차 모형을 레일 위로 굴리며 입으로 칙칙폭폭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기이한 부조화가 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남자의 뒷모습을 응시했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바보 남편의 실체를 직접 마주하니 참담함이 밀려왔다. 집사가 헛기침을 하며 도련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제야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을 마주한 서연은 순간 숨이 타물 듯한 충격을 받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이목구비는 빚어놓은 조각상처럼 완벽하고 수려했는데 특히 깊고 짙은 눈동자는 사람을 빨아들일 듯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눈동자는 초점이 풀린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살짝 고인 채 해벌쭉한 미소가 걸려 있어 완벽한 외모를 기괴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다. 태주는 서연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누나, 예쁘다. 내 섹시야. 태준이 해맑은 목소리로 물으며 서연의 옷자락을 덥석 잡으려 하자.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는데 그 행동에 태준은 금세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삐죽거렸다. 서연은 자신의 본능적인 거부 반응에 스스로 당황하면서도 눈앞의 남자가 30살이 넘은 성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강태준 씨. 저는 한서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했지만 태준은 그저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이 좋은지 다시 해외거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집사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서연에게 도련님께서 낯을 좀 가리시지만 해치지는 않으니 걱정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마치 맹견을 주의시키듯 경고했다. 서연은 집사가 나간 뒤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태준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그는 벌써 서연에게 흥미를 잃었는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기차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금 실감했는데 이곳은 화려한 감옥이었고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족쇄였다. 하지만 서연은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비록 남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청광그룹의 적통 후계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최영숙 여사가 아무리 그를 몰아내려 해도 혈통이 주는 정통성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무기였기에 서연은 이 바보 남편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과 한성그룹을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창밖이 번쩍거렸고 그 소리에 놀란 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 벌벌 떨기 시작했다. 무서워 괴물이와 괴물이 나를 죽일 거야. 태준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였다. 서연은 당황하여 그에게 다가가 괜찮아요. 천둥 소리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는데 그의 몸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근육은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그녀가 그를 달래기 위해 등을 토닥이려는 순간 태준이 고개를 확 들며 서연의 손목을 낚아채듯 거칠게 잡아당겼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서연은 중심을 잃고 태준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는데 그 순간 그녀는 태준의 몸에서 나는 옅은 시트러스 향과 함께 짐승 같은 거친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태준의 힘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고 서연의 손목을 쥐고 있는 악력은 뼈가 으스러질 듯 고통스러웠다. 서연이 놀라서 고개를 들어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질려 초점 없이 흔들리던 태준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서늘하고 날카로운 맹수의 눈빛으로 돌변하여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눈빛은 절대 지능이 낮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으며 먹잇감을 탐색하는 포식자의 냉혹함과 깊은 심연 같은 어둠을 품고 있었는데
서연의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다. 하지만 그 섬뜩한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태주는 다시금 겁에 질린 아이의 표정으로 돌아와 서연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누나 무서워 지켜줘.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서연은 방금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박동하고 있었고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남자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등을 어색하게 토닥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는데 그의 품에 안겨있는 동안 그녀는 묘한 위화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태준의 심장 박동은 공포에 질린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침착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서연의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연기라면, 만약 강태준이 세상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면 그녀가 발을 들인 이곳은 단순한 재벌가의 암투가 벌어지는 곳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지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품에 파고드는 태준의 머리카락을 내려다보며 결심했는데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본체에서 호출이 있었고 서연은 태준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야 했는데 이 과정 또한 험난하기 짝이 없었다. 태준은 물장구를 치며 욕실을 물바다로 만들고 옷을 입지 않겠다고 도망다니며 서연의 인내심을 시험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를 제압하고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혔다. 거울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상류층 부부였지만 그 내막은 기만과 비밀로 얼룩져 있었다. 태준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바보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서연은 거울을 통해 그 뒤에 서 있는 자신의 결연한 표정을 응시하며 다가올 최영숙 여사와의 대면을 준비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태준은 서연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는데 그 손길이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를 가사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본체의 다이닝룸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긴 테이블 상석에는 최영숙 여사가 여왕처럼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태준의 이복 동생인 강민재가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있었는데 그는 태준의 자리를 빼앗고 그룹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는 인물이었다. 서연과 태준이 들어서자 최 여사는 고상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선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세아가 꼴이 말이 아니구나. 들어오는 날부터 비를 맞고 다녔니 우리 집안 격떨어지게 말이야. 그녀의 말은 시작부터 서연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그녀를 응시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날씨가 개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결코 기죽지 않은 당당함이 배어 있었고 이에 최 여사의 눈썹이 살짝 그뭅니다. 꿈틀거렸다. 옆에 있던 강민재가 피식 웃으며 거들었는데 형수님 형님이 저렇게 모자란데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시겠어요. 형님 밥은 혼자 드실 수 있나 몰라 하며 노골적으로 태준을 조롱했다. 그 말을 들은 태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에 웃으며 식탁 위에 음식으로 손을 뻗어 맨손으로 고기를 집어먹으려 했는데 그 모습은 천박하기 그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재빨리 태준의 손을 잡고 냅킨으로 닦아주며 차분하게 말했다. 도련님 남편은 제가 챙깁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사양하겠습니다. 식사 자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고 서연은 태준의 돌발 행동을 막느라 식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최 여사와 강민재는 끊임없이 서연의 집안이 망한 것을 들먹이며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댔지만 서연은 철저하게 무시하며 태준을 챙기는 데에만 집중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최 여사는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던지듯 건넸는데 그 안에는 굴욕적인 조항들이 빼곡히 적힌 각서가 들어 있었다. 너도 알다시피 태준이는 남자 구실을 못하니 아이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저 얌전히 죽은 듯이 살면서 태준이 수발이나 들어라. 그게 네가 밥값을 하는 유일한 길이다. 최 여사의 독설에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봉투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잠든 척하고 있는 태준을 보자 다시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려다가 문득 식사 자리에서 태준이 강민재가 와인잔을 엎지르려 할 때 교묘하게 팔꿈치로 막았던 장면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곱씹어 볼수록 그것은 계산된 움직임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잠든 태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강태준 씨,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언제까지 그 가면을 쓰고 있을 생각이지? 어둠 속에서 태준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그가 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천광그룹 저택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려 했지만 낯선 천장과 낯선 공기 그리고 알 수 없는 남편의 존재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을 예감하며 눈을 감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태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웨딩홀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하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축복보다는 호기심과 조롱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몰락한 명문가와 바보 황태자의 결합이라는 자극적인 소재가 사람들의 관음증을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한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제물로 바쳐지기 직전의 희생양처럼 느껴져 참담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화려한 티아라의 무게가 자신의 머리를 짓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졌고 숨이 막힐 듯한 코르셋은 그녀의 자유의지를 옥죄는 현실의 압박과도 같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최영숙 여사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인자한 시어머니를 연기하고 있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최 여사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거울을 통해 시선을 맞추었는데 그녀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서연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오늘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겠지. 태준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네가 똥오줌 못 가리는 남편 뒤치다거리나 하며 평생 살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이렴. 최 여사의 독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지만 서연은 거울 속의 최 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염려 마세요. 어머니 제 남편의 체면은 제가 지킬 테니 어머니야말로 하객들 앞에서 그 우아한 가면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네요. 서연의 당돌한 반격에 최 여사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사람들이 들어오자 다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울려 퍼지자 거대한 문이 열리며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 위로 발을 내디뎠는데 수천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저만치 앞에는 턱시도를 입은 강태준이 서 있었는데 그는 엄숙한 결혼식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몸을 비틀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는 하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허공에 대고 윙크를 날리는 등 기이한 행동을 반복했고, 그럴 때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의 아버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딸을 태준에게 인계했는데,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한 번 꽉 잡아준 뒤 망설임 없이 태준의 옆에 섰다. 태준은 서연을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누나 오늘 진짜 예쁘다 공주님 같아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순진무구한 목소리는 식장 안의 엄숙함을 단번에 깨트려 버렸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태준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연의 베일을 만지작거리거나 하품을 크게 하며 지루함을 온몸으로 표현했는데, 서연은 그런 태준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제지해야 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태준은 움찔하며 얌전해졌지만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서연은 그가 긴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되자 태준은 반지를 끼워주는 대신 반지를 눈에 대고 망원경 놀이를 하려 들었고, 사회자가 당황하여 진행을 멈추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탄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서연은 침착하게 태준의 손에서 반지를 가져와 자신의 손가락에 끼우고는 그의 손가락에도 반지를 끼워주며 상황을 수습했다. 그녀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하객들은 잠시 숨을 죽였고, 서연은 태준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제 그만해요라고 속삭였다. 지루했던 예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 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술이 들어간 하객들은 노골적으로 서연과 태준을 안주 삼아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이복 동생인 강민재는 샴페인 잔을 들고 다니며 형님 부부를 조롱하는 분위기를 주도했고, 태준은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느라 정신이 팔린 듯 보였다. 그때 강민재의 사주를 받은 듯한 한 웨이터가 서연의 뒤를 지나가며 일부러 쟁반을 기울여 붉은 와인을 그녀의 드레스에 쏟으려 했는데, 그 찰나의 순간 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벌레다 벌레하고 소리치며 태준이 팔을 허우적거리는 바람에 웨이터와 부딪혔고, 쏟아지려던 와인은 고스란히 태준의 턱시도와 웨이터에게 쏟아지고 말았다. 서연은 깜짝 놀라 태준을 살폈지만 태준은 옷이 더러워졌다며 울상을 짓고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우발적인 사고였고 바보 같은 태준의 소동이었지만, 서연은 그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끼며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웨이터가 접근하는 타이밍과 태준이 일어나는 타이밍, 그리고 팔을 휘둘러 정확하게 와인잔을 쳐내는 각도가 지나치게 절묘했기 때문이었다. 마치 태준이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녀를 보호했다는 생각이 들자 서연의 심장은 다시금 의욕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엉망이 된 태준의 옷을 닦아주며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려 했지만 태준은 징징거리며 고개를 돌려버려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강민재는 계획이 실패하자 불쾌한 표정으로 혀를 찼고, 주변 사람들은 태준이 난동을 부린다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서연은 드레스 자락 하나 젖지 않은 채 깨끗했다. 호텔 최상층에 마련된 스위트룸으로 들어오자마자 태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침대 위로 다이빙하듯 뛰어들었고 피곤해 죽겠다며 칭얼거렸다. 서연은 문을 잠그고 밖의 소음이 차단된 고요한 방 안에 서서 잠시 현기증을 느꼈는데,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태준에게 씻고 옷을 갈아입자고 달랬지만 태준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나왔는데 침대 위에 있어야 할 태준이 보이지 않아 순간 당황하며 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창가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얼음 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했다. 창가에 놓인 1인용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위스키 잔을 들고 있는 남자는 분명 강태준이었지만 낮에 보았던 그 모자란 바보가 결코 아니었다. 헝클어졌던 머리를 쓸어 넘겨
이 말을 드러낸 그는 차갑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서연이 굳어있는 것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여유롭게 잔을 흔들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낮고 묵직한 저음으로 울려 퍼졌다. 오늘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어. 부인 내 바보 연기에 장단 맞춰주느라 피곤했을 텐데. 한잔하겠어? 서연은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변화에 말문이 막혀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당신 정말 미친 거야? 아니면 지금까지 모두를 속인 거야? 서연이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태주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연을 향해 밀려와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곧 벽에 막히고 말았다. 태주는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한 손으로 벽을 짚고 그녀를 가두었는데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숨이 막힐 정도로 위험하고 매혹적이었다. 속인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면이지. 그 집구석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려면 미친 척이라도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태주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감아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서연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이 남자가 자신이 알던 강태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는데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다면 낮에 와인을 막아준 것도 일부러 그런 거였군요. 서연이 날카롭게 묻자 태주는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턱을 들어 올려 시선을 맞추었다. 내 여자가 남들에게 조롱당하고 더러운 꼴을 당하는 걸 지켜만 볼 남자는 아니거든. 비록 겉으로는 바보 흉내를 내고 있지만 말이야. 태준의 눈동자 속에는 억눌려왔던 분노와 소유욕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서연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참아왔던 본능을 터뜨리려는 듯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멀쩡하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위험해질 거예요. 서연이 이성적으로 경고하려 했지만 태주는 검지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대며 말을 막았다. 걱정 마, 이 방은 도청도 감시도 불가능한 나만의 안전지대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도 내 공범이 되었으니 비밀을 지켜줘야겠어. 태준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 담긴 신뢰와 연대의 제안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몸쪽으로 밀착시켰고 서연은 단단한 그의 가슴 근육과 뜨거운 체온을 느끼며 숨을 들이켰다. 낮에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지만 밤에는 당신만을 위한 남자가 되어줄게. 어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래 아닌가? 서연은 그의 도발적인 제안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매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고립무원의 처지인 자신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자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세상을 향해 칼을 갈고 있는 이 남자가 동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태준의 어깨를 잡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좋아요, 대신 약속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겠다고. 서연의 대답을 들은 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삼켰는데 그것은 부드러운 키스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각인하는 뜨겁고 거친 입맞춤이었다. 태준은 서연을 안아 올려 침대로 향했고 서연은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낯선 쾌감과 해방감에 몸을 맡겼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스위트룸 안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열기로 가득 찼고 태주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야수 같은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서연의 몸 구석구석을 애무하며 그녀가 자신만의 것임을 확인하려 들었고 서연 또한 그에게 매달리며 억눌려왔던 감정을 폭발시켰다.
태주는 사랑을 나눌 때조차 치밀하고 집요했는데 서연이 쾌락에 몸부림칠 때마다 그는 귓가에 달콤하고 위험한 말들을 속삭이며 그녀의 정신까지 지배하려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첫날 밤이 아니라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자 서로의 영혼을 담아내는 계약과도 같았다. 폭풍우 같은 시간이 지나고 태주는 잠든 서연을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의 땀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 손길에는 깊은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아, 너를 이용하려는 자들도 나를 짓밟으려는 자들도 모두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태주는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았는데 화려한 서울의 불빛 아래에는 그가 되찾아야 할 왕좌와 처단해야 할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며 서연과 함께라면 그 어떤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서연은 눈을 떴는데 침대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욕실에서는 다시금 콧노래 소리와 함께 물장구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가운을 걸치고 욕실 문을 열자 태주는 비누 거품을 잔뜩 묻힌 채 해맑은 얼굴로 누나 일어났어? 나 등 밀어줘. 라고 외치며 다시 바보 연기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어젯밤에 그토록 강렬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철부지 아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 기가 막히면서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욕실로 들어갔고 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에게 은밀한 눈짓을 교환했다.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펼칠 파트너이자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공범자가 되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천광그룹 본가에서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상류층의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으며 한서연에게는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다. 최영숙 여사는 며느리인 서연을 집안의 안주인이 아니라 고급 하녀처럼 부려먹으려 들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무난 인사를 올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집안의 대소사를 핑계로 과도한 육체 노동을 강요하기 일쑤였다. 고용인들조차 안주인의 눈치를 보며 서연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는데 서연은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애썼다. 그녀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밤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전략을 속삭여주는 강태준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낮에는 침을 흘리며 로봇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니는 바보 남편이 밤만 되면 냉철한 전략가로 변신해 집안의 모든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은 서연에게 짜릿한 전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어느 날 최영숙 여사는 정계와 재계의 유력인사 부인들을 초청해 다과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라 천광그룹의 위세를 과시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행사였다. 최 여사는 서연에게 이번 다과회의 모든 준비를 맡기며 만약 실수라도 해서 집안 망신을 시킨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연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메뉴 선정부터 꽃장식 그리고 식기 배치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그녀의 완벽주의 성향과 한성그룹에서 쌓은 실무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행사 당일 정원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꾸며졌고 초대된 부인들은 서연의 감각과 솜씨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는 최 여사의 심기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돋보여야 할 자리에서 며느리가 주목받자 최 여사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서연을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즉석에서 꾸미기 시작했다. 다과회가 무르익을 무렵
최 여사는 일부러 서연에게 뜨거운 홍차를 다시 우려오라고 지시했는데 주방에서 정원까지 오는 길은 멀고도 험해서 자칫하면 넘어지기 쉬운 구조였다. 서연이 최고급 찻잔 세트가 담긴 무거운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을 때 강민재가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슬그머니 발을 내밀어 그녀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다. 서연이 강민재의 발에 걸려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물대포가 날아와 강민재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강민재가 뒤로 나자빠지는 바람에 서연은 간신히 중심을 잡고 쟁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물대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강태준이었다. 그는 정원 한 구석에서 정원 호스를 들고 소방관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우연히 물줄기가 튄 것처럼 위장했지만 그 타이밍과 조주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다. 물벼락을 맞은 강민재는 젖은 생쥐꼴이 되어 씩씩거렸고 고상한 부인들 앞에서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렸는데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뼉을 치며 부리야 불불을 껐다 하고 해맑게 웃어 젖혔다. 최 여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급히 강민재를 데리고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부인들은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그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태준이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일부러 소동을 피웠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그에게 눈짓으로 감사를 표한 뒤 침착하게 다과상을 차려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달려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척하며 귓속말로 나이스 샷이었어요. 강태준 씨라고 속삭였고 태준은 바보 같은 표정 뒤에 숨겨진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에게 윙크를 날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민재는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태준은 그저 철없는 바보 취급을 받으며 위협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그날 밤 서연과 태준의 은밀한 침실은 낮 동안의 긴장감이 풀리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는데 태준은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서연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 여자가 당신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게 눈에 보여서 참을 수가 없었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향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뒤로 몸을 기대며 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맡겼는데 태준의 체온이 닿을 때마다 하루 종일 곤두섰던 신경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통쾌하게 복수했잖아요. 강민재 표정 봤어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서연이 키득거리며 웃자 태준도 낮은 웃음소리를 내며 그녀의 허리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들만의 비밀 작전 회의이자 가장 친밀한 대화의 시간이었다. 태준은 서연에게 오늘 온 손님들의 명단과 그들의 약점이 담긴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설명했는데 그가 수집한 정보력은 국정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방대하고 치밀했다. 김 의원 부인은 남편의 불법 정치 자금 때문에 약점이 잡혀 있고 최 회장 사모님은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이 정보를 이용하면 나중에 최영숙이 당신을 공격할 때 방패막이로 쓸 수 있을 거야. 태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서연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단순히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칼을 갈며 힘을 키워왔음을 깨닫고 경외심을 느꼈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태준의 설명을 경청했고 가끔 자신의 의견을 더하며 완벽한 파트너십을 발휘했는데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래된 전우처럼 척척 맞아떨어졌다. 회의가 끝나자 태준은 태블릿을 치우고 서연 위로 올라타며 진지한 표정은 거두고 다시금 늑대 같은 눈빛을 빛냈다. 이제 일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어. 태준이 장난스럽지만 농밀한 목소리로 유혹하자 서연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화답했다. 태준의 손길은 거침없이 서연의 잠옷 안으로 파고들었고 서연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번지는 듯한 쾌락을 느끼며 신음했다. 낮에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각자의 연기에 몰두해야 했기에 밤에 나누는 사랑은 더욱 절실하고 애틋할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서연의 모든 감각을 일깨우며 그녀를 천국과 지옥의 경계로 몰아넣었고 서연은 그 격렬한 파도 속에서 오직 태준만을 붙잡고 의지했다. 그들의 사랑 행위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민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밥알을 세고 있었고 최 여사는 며느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눈빛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어제 태준에게 받은 정보와 사랑 덕분에 한결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우아하게 식사를 이어갔는데 그녀의 변화된 태도에 최 여사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민재가 불쑥 서연에게 시비를 걸어왔는데 형수님 창고 정리는 다 하셨어요. 거기는 먼지가 많아서 형수님 같은 귀한 분이 들어가시기엔 좀 그럴 텐데 말이죠. 하며 비꼬았다. 그것은 명백히 서연을 창고로 유인해 괴롭히려는 수작이었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내 도련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하고 받아쳤다. 강민재는 서연의 당당한 반응에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고 태주는 옆에서 밥을 흘리며 먹는 척하면서 식탁 밑으로 서연의 다리를 살짝 건드려 응원의 신호를 보냈다. 며칠 뒤 서연은 천광그룹의 재무팀에서 보내온 서류들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계열사 중 한 곳의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최영숙 여사와 강민재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루트임을 간파했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섣불리 드러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위험이 컸기에 그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만 했다. 서연은 태준이 있는 별채로 가서 그에게 서류를 보여주려 했는데 마침 최 여사가 예고도 없이 별채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최 여사는 서연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그 손에 든 거 뭐냐 이리 내놔봐 하고 윽박질렀다. 서연이 등 뒤로 서류를 감추며 머뭇거리는 사이 태준이 갑자기 달려들어 서연의 손에서 서류를 확 낚아채더니 종이 비행기를 접기 시작했다. 비행기다. 비행기. 슝 날아라. 태준은 서류를 닥치는 대로 구기고 찢어서 비행기를 만들어 날렸고 중요한 증거가 담긴 서류들은 순식간에 쓰레기 조각이 되어 방안을 나뒹굴었다. 최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며 에잉 굳고 나이살 처먹고 하는 짓하고는 서연이 너는 애 간수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하며 신경질을 부리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태주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힌 조각을 집어들어 서연에게 건네며 윙크를 했다. 걱정 마 원본은 이미 내 머릿속에 있고 이건 사본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폭탄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태준의 기지에 서연은 안도와 함께 감탄을 금치 못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연과 태준은 최 여사 일당의 비리를 캐내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는데 그들은 마치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회사 내부의 정보망을 활용해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태준은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해 이중장부의 암호를 해독해 나갔다. 두 사람이 함께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갈수록 천광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과거 태준의 어머니가 의문의 사고를 당했던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태준의 눈빛은 과거의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어둡고 차갑게 변해갔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되찾곤 했다. 서연은 이제 태준을 단순히 정략 결혼의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주고 싶은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치던 날 태준은 악몽을 꾸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는데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 그런 태준을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었어. 어머니는 나를 감싸 안고 피투성이가 되셨지. 나는 그 피냄새와 비릿한 쇠냄새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 태준의 고백은 서연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태준의 얼굴을 감싸쥐고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갚아줄게요. 그들이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거예요. 약속해요. 서연의 결연한 맹세에 태준은 그녀를 으스러질 듯 끌어안았고 두 사람의 영혼은 복수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이윽고 청광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가 다가왔고 최 여사는 이번 기회에 강민재를 후계자로 공식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멍청한 바보라고 무시했던 태준과 힘없는 며느리라고 얕잡아봤던 서연이 그 화려한 파티장을 최악의 지옥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연과 태준은 파티 당일 입을 의상을 고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태준은 서연에게 붉은 드레스를 추천하며 말했다. 그날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붉은 장미가 될 거야. 그리고 그 가시로 놈들의 목을 조르게 되겠지. 서연은 거울에 비친 붉은 드레스를 대어보며 차갑게 웃었고 태준은 그녀의 뒤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사냥을 나가는 맹수의 눈빛을 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천광그룹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소용돌이가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연회장에서는 청광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겉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고상한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인맥을 과시하고 은밀한 뒷거래가 오가는 탐욕의 현장이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팔짱을 끼고 레드 카펫을 걸어 들어갔는데 그녀의 우아한 블랙 드레스 자태는 주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옆에 있는 태준은 턱시도가 답답한 듯 연신 목을 잡아당기며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반짝이는 샹들리에를 보며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였다. 사람들은 그런 태준을 보며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렸지만 서연은 보란듯이 태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당당하게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행사장 내부는 최고급 샴페인 향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실내악단의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가식적인 웃음소리들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최영숙 여사와 강민재는 이미 행사장 중앙을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들은 태준과 서연이 들어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강민재는 태준의 어깨를 툭 치며 형님 오늘은 제발 얌전히 계세요. 저번 결혼식 때처럼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라고 빈정거렸다. 태준은 그 말에 바보처럼 해해 웃으며 민재야 여기 맛있는 거 많다. 나 케이크 먹을래라고 대답하며 음식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강민재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태준의 손이 자신의 손등을 살짝 두드리는 신호를 느끼고 간신히 화를 억누르며 평정심을 유지했다. 경매가 시작되자 장내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고가의 미술품과 보석들이 하나둘씩 낙찰되기 시작했는데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오가고 있었다. 최 여사와 강민재는 이번 경매를 통해 태준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경영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론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감정가보다
훨씬 부풀려진 가짜 골동품 하나를 경매에 내놓았고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가격을 올린 뒤 태준이 충동적으로 입찰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경매 물품으로 청나라 시대의 도자기라고 주장하는 화려한 병이 등장하자 강민재는 옆에서 태준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형님 저거 봐요. 반짝반짝하고 예쁘죠? 저거 형님 방에 두면 딱일 텐데 한번 손들어 봐요. 태준은 눈을 반짝이며 정말 나 저거 가질래 하고 소리치며 번호판을 높이 들려 했고 서연은 당황한 척 그를 말리는 시를 했다. 강민재의 예상대로 태준이 미끼를 물자 장내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고 사람들은 바보 황태자가 또다시 돈을 허공에 뿌리려 한다며 수군거렸다. 가격은 순식간에 10억 원을 넘어섰고 서연이 필사적으로 태준의 팔을 잡고 말리는 연기를 하는 동안 태준은 고집을 피우며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다. 강민재는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최 여사 또한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가격이 50억 원에 도달한 순간 태준이 갑자기 번호판을 내리고는 콧방귀를 뀌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내 저거 색깔 안 예뻐. 민재, 너 가져. 민재가 더 좋아하잖아. 태준의 돌발 행동에 경매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최고가를 부른 상태였던 강민재 측 바람잡이는 당황하여 강민재를 쳐다보았다. 이미 낙찰봉은 내려쳐졌고 결국 그 가짜 도자기는 강민재가 고용한 대리인의 명의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낙찰되고 말았는데 이는 고스란히 강민재의 비자금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였다. 강민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고 최 여사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부채를 꽉 움켜쥐었다. 태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서연에게 누나나 케이크 먹으러 가자 하고 조르며 유유히 자리를 떴는데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로 적들의 허를 찔렀고 그 대가는 실로 통쾌하고 짜릿했다. 경매가 끝난 후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노려보는 강민재의 시선을 뒤로한 채 서연과 태준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가 안겨준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귀가하는 길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태준과 서연이 탄 리무진이 한적한 외곽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뒤따라오던 경호 차량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멀어지더니 연락이 두절되었다. 운전기사는 당황하며 백미러를 확인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리무진의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고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는데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계획한 명백한 암살 시도였다. 운전기사는 의식을 잃고 핸들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밖에서는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옆자리의 태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고개 숙이고 절대 밖을 보지 마. 무슨 소리가 들려도 눈을 뜨면 안 돼 알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어눌함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한 살기와 강한 확신이 담겨 있어 서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재킷을 벗어 서연의 머리 위를 덮어준 뒤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그의 구두 굽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괴한들은 차에서 내린 남자가 겁에 질린 바보일 것이라 예상하고 비웃으며 다가왔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와도 같은 포식자였다. 태준은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으며 목을 좌우로 꺾었고 그의 눈빛은 빗속에서도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괴한 중 한 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태준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한 뒤 순식간에 상대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버렸다.
억하는 단말마와 함께 첫 번째 상대가 쓰러지자 나머지 놈들이 당황하며 일제히 덤벼들었는데 태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잔혹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해 서로 부딪히게 만들고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무자비하게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바닥에 튀었지만 태준의 표정은 동요 없이 차가웠고 그의 주먹은 망설임 없이 적의 뼈를 부러뜨렸다. 차 안에서 재킷 틈으로 이 광경을 훔쳐보던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의 남편은 단순한 지략가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살인 병기처럼 보였다. 10여 명의 괴한들이 바닥에 뒹굴며 고통을 호소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태주는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고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누가 보냈지 말하면 살려는 주겠다. 태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겁에 질린 우두머리가 덜덜 떨며 강강민재 이사님이라고 실토하자 태준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차가운 조소를 날렸다. 역시 쥐새끼 같은 놈들이군.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태준은 쓰러진 놈들을 뒤로하고 다시 차 쪽으로 걸어왔는데 빗물에 젖은 셔츠 사이로 드러난 근육들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태준이 차문을 열자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피 묻은 손을 본 그녀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태준은 당황하며 피가 묻지 않은 손등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피 묻은 손을 덥석 잡으며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었다. 다치지 않았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도감으로 떨리고 있었고 태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옴을 느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스치기만 했어. 무서웠지. 미안해. 이런 꼴을 보이게 해서 태주는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적들을 향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원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빗속의 차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기다렸는데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들었다. 서연은 이제 태준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태준은 서연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멀리서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태준은 다시 바보 연기를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표정을 풀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방금 전 빗속에서 적들을 섬멸하던 그 압도적인 남자가 진짜 강태준이며 그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는 태준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당신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나의 영웅.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태준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 연기를 계속했고 강민재는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와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형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강민재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태준의 손을 잡았지만 태준은 그 손을 뿌리치며 민재야 무서워. 나 집에 갈래 하고 칭얼거렸다. 강민재는 안도하며 뒤돌아서서 비릿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등 뒤에서 태준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서늘한 살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은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도끼가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왔다. 퇴원 후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했는데 태준은 서연에게 자신의 비밀 공간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서재의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지하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작전본부와도 같았는데 그곳에는 천광그룹의 모든 비밀이 모여 있었다.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고 태준은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놈들이 심어놓은 썩은 뿌리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거야. 태준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했고, 서연은 그 계획의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깨닫고 전율했다. 태준은 서연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그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매일 밤 지하실에서 땀 흘리며 훈련하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는 데이트이자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는데, 서로의 몸이 부딪히고 엉킬 때마다 애틋한 감정은 더욱 깊어만 갔다. 태주는 서연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백허그를 하듯 그녀를 안았고,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한 쌍의 전사처럼 보였다. 서연은 태준의 품 안에서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고, 태준은 그런 서연을 보며 자신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세상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강민재와 최 여사는 암살 실패 이후 더욱 초조해하며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태준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태준은 도청을 통해 그들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역이용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는 그들에게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며, 태준은 그곳에서 화려하게 부활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이번 싸움이 끝나면 우리 진짜 부부로 다시 시작하자. 아무런 가면도 거짓도 없는 세상에서.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가올 결전을 향해 굳은 의지를 다졌다. 어둠은 가장 짙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새벽을 기다리는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암살 시도의 밤이 지나고, 천광그룹 본가의 지하 벙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전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곳은 강태준이 지난 10년간 와신 상담하며 준비해온 복수의 심장부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천광그룹의 주가 변동 추이와 주요 주주들의 동향, 그리고 최영숙 여사와 강민재의 사생활을 감시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서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화면 속의 정보들을 빠르게 훑어내려 갔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적의 목덜미를 노리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곁에 섰는데, 그의 존재감은 거대한 산처럼 묵직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겪으며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혈맹으로 거듭난 상태였다. 태주는 지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작전의 다음 단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최영숙 여사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밀 금고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이었다. 놈들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나를 금치산자로 몰아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미 매수된 의사들의 소견서까지 준비해둔 상태지.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의 깊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였고,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그들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이 조작된 의료 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치부를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 금고 안에 어머니의 사고와 관련된 진실과 놈들의 이중 장부가 잠들어 있다. 태준의 손가락이 지도 위에 붉은 점을 가리켰고,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돕겠어요. 당신 혼자 위험한 곳에 보내지 않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검은색 전술 슈트를 착용하고 어둠에 몸을 숨긴 채 최 여사의 비밀 별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는 요새와도 같았다. 태주는 미리 해킹해둔 보안 코드를 이용해 외곽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켰고, 서연은 망원경으로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며 태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빗줄기가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어 그들의 침입을 감추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만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태주는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어 정원으로 잠입했고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며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별장 건물로 접근했는데 그의 움직임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밤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무전기를 통해 태준의 후방을 주시하며 삼시 방향 순찰대 접근 중 잠시 대기해요 라고 속삭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별장 내부로 진입한 태준은 적외선 감지기를 피하기 위해 유연하게 몸을 움직였고 서연의 안내에 따라 서재에 위치한 비밀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금고는 최신형 생체 인식 잠금 장치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열 수 없었지만 태주는 미리 복제해둔 최 여사의 지문 데이터와 해킹 툴을 이용해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디코딩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태주는 숨을 죽이며 문 뒤로 몸을 숨겼는데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경비원이 서재 문을 열고 안을 훑어보았지만 어둠 속에 숨어있는 태준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문을 닫고 나갔고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마침내 띠링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낡은 녹음기와 두툼한 장부 그리고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태준이 물건들을 챙겨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별장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외부 해킹 시도가 발각되어 보안 시스템이 강제로 작동한 것이었다. 놈들이 눈치챘어. 당장 빠져나와야 해.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이어를 통해 들려왔고 태주는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정원에는 이미 무장한 경비원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태주는 빗발치는 탐조등 불빛을 피하며 격투를 벌여야 했다. 그는 달려드는 경비원의 팔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퇴로를 확보했는데 장부를 품에 안고 한 손으로만 싸워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서연은 대기하고 있던 차를 몰고 정원 입구로 돌진하며 경비원들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태주는 그 틈을 타 차에 뛰어올랐다. 차가 굉음을 내며 별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뒤에서는 경비 차량들이 맹렬하게 추격해왔는데 빗길 위에서의 추격전은 한 편의 액션 영화를 방불케 했다. 서연은 핸들을 능숙하게 꺾으며 추격해오는 차들을 따돌렸고 태주는 조수석에서 창문을 열고 뒤따라오는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준비해둔 앞정 런처를 발사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선두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뒤따르던 차량들과 충돌했고 그 틈을 타 서연은 샛길로 빠져나가며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야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서연을 와라 끌어안으며 고마워 당신 덕분에 살았어.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라고 속삭였고 서연은 그의 등 뒤로 손을 돌려 꽉 껴안으며 안도감에 젖어들었다. 안전 가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녹음기를 재생했는데 그 안에서 흘러나온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10년 전 최영숙 여사가 자동차 정비공에게 태준의 어머니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사주하는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태준아,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그 여자가 살아있는 한 내 자리는 없어. 아이까지 같이 보내버리면 더 좋고. 최 여사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태준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며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에서는 억눌려왔던 고통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고 서연은 그런 태준을 뒤에서 꼭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 녹음기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태준이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문과 죄책감을 씻어내줄 열쇠이자 잔혹한 진실의 확인이었다.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지만 서연은 그의 얼굴을 감싸쥐고 눈을 맞추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고 이제 우리가 그 죄를 물을 차례예요. 당신은 살아남았고 이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야죠. 서연의 위로는 태준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지지대가 되었고 태준은 붉어진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는데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 모든 것을 밝히고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한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다가올 결전을 준비했는데 그들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다. 태주는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사랑해 서연아. 내 인생이 지옥이었을 때 네가 나타나줘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 라고 고백했다. 서연은 그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며 태준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했는데 그것은 내일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이자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위였다. 창밖의 폭풍우는 잦아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이제 그 폭풍을 세상 밖으로 터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청광그룹 본사 앞은 주주총회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세간의 관심은 온통 경영권 승계와 강태준의 거취에 쏠려 있었다. 최영숙 여사와 강민재는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고 그들은 이미 태준이 병원에 감금되었거나 도망쳤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태준은 서연이 골라준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초점 없는 눈동자의 바보가 아니었으며 제왕의 위엄을 갖춘 냉철한 승부사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태준의 뒤에 서서 재킷을 입혀주며 어깨를 툭툭 털어주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준비됐나요? 강태준 회장님, 서연이 장난스럽지만 진지하게 묻자 태준은 피식 웃으며 서연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가자, 나의 여왕님 내 옆자리는 비워뒀으니까. 그들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갔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다. 차 안에서 태준은 마지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점검했고 서연은 법무팀과 연락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제 곧 회의장 문이 열리면 10년간의 연극은 막을 내리고 진실의 심판대가 열릴 것이었다. 최영숙과 강민재가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일렀고 그들이 간과한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바로 바보라고 무시했던 강태준의 각성이었다. 회의장 로비에 도착하자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태준과 서연은 선글라스를 낀 채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묵묵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강태준 씨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경영권 포기각서가 사실입니까? 하고 질문을 퍼부었지만 태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앞만 보고 걸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게 되자 태준은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깊은 심호흡을 했다. 긴장돼 태준이 묻자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대돼요. 당신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그 순간이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가 최상층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그들의 심장 박동도 그에 맞춰 빨라지고 있었다. 마침내 회의장 문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이 신호를 보내자 거대한 양쪽 문이 활짝 열렸다. 회의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단상 위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연설하던 강민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태준은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며 좌중을 압도하는 눈빛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고
서연은 그 뒤를 따르며 그를 보좌했다. 저벅저벅 울리는 태준의 구두 소리가 회의장의 정막을 깨트렸고 그는 강민재의 앞에 멈춰 서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늦어서 미안하군. 내 자리에 쥐새끼가 앉아있길래 치우고 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태준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 여사는 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었다. 이제 쇼타임은 끝났다. 진짜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회의장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원들은 단상 위에 선 강태준을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바보 같은 표정을 짓던 남자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눈빛과 위험 있는 태도로 돌변하여 강민재의 마이크를 빼앗는 광경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강민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태준을 노려보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나머지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고 그저 헐떡거릴 뿐이었다. 태준은 여유롭게 넥타이를 고쳐매며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에는 지난 10년간 억눌러 왔던 제왕의 기품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청광그룹의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는 고 강 회장의 장남이자 청광그룹의 적법한 후계자 강태준입니다. 태준의 또렷한 발음과 논리적인 어조는 그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소문이 완전히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었고 장내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강민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호원들을 호출하려 했지만 이미 회의장의 문은 태준이 미리 배치해둔 사설 보안 요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저놈은 가짜야. 미친놈이라고 당장 끌어내. 내 형은 바보란 말이야. 강민재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태준은 그를 비웃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다가섰다. 동생아, 형을 못 알아보다니 섭섭하구나.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바보 형이 돌아오니 무서워서 다리가 떨리는 모양이지. 태준의 조롱에 강민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최영숙 여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고 있었지만 그녀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악녀답게 금세 표정을 수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제 아들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잠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소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태준이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아이입니다. 최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성애를 자극하는 연기를 펼쳤지만 태준은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더 이상 봐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손짓으로 한서연에게 신호를 보냈고 서연은 준비해 온 노트북을 연결하여 회의장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띄웠다. 스크린에는 최 여사가 매수한 의사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건네진 뇌물 내역, 그리고 조작된 진료 기록의 원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에 대한 정신, 감정 기록은 모두 조작되었습니다. 제 계모인 최영숙 씨가 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멀쩡한 저를 바보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태준의 설명과 함께 통장 거래 내역이 화면에 넘겨지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최 여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당황하여 그건 모함이야, 조작된 자료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천광그룹의 재정 위기는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니라 최영숙 씨와 강민재 이사가 조성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횡령 때문입니다. 서연이 공개한 비밀 장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회사의 알짜 자산들이 헐값에 매각되어 그들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분노한 주주들은 최 여사와 강민재를 향해 해명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강민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고 궁지에 몰린 쥐처럼 두리번거리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들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품 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어젯밤 별장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의 판도라 상자였다. 여러분, 돈 문제는 그렇다 쳐도 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있습니다. 10년 전 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저를 10년간 지옥 속에 가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태준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장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최 여사의 날카롭고 섬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브레이크 오일 선을 끊어놓으라니까. 사고로 위장해서 아주 보내버려. 그래야 내 아들이 후계자가 될 거 아니야. 녹음된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 여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살인교사, 횡령 그리고 주가 조작. 이것이 바로 천광그룹을 이끌어온다는 사람들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태준의 일갈은 회의장을 쩌렁쩌렁 울렸고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주저앉은 최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그때 회의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서연이 미리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최영숙 씨, 강민재 씨를 살인 교사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강민재는 발악하며 저항했는데 이거나 나는 천광그룹의 이사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가차없이 제압하여 바닥에 눕혔고 최 여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순순히 수갑을 받으며 태준을 원망스럽게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나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최 여사가 도끼를 품고 소리쳤지만 태준은 차갑게 등을 돌리며 대꾸했다.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제 그 죗값을 치르십시오.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주주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정의가 구현된 것에 대한 환호이자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였다. 태준은 다시 단상 중앙에 서서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그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인사를 올렸다. 지난 10년간의 공백을 메우고 천광그룹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냈으니 이제 새살이 돋아날 것입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태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며 태준과 서연의 모습을 비추었다. 서연은 태준의 손을 꽉 잡았고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감격에 젖은 눈빛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태준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와 그의 등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고했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라고 위로했다. 태준은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 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의 도끼가 아닌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나 혼자였다면 진작에 무너졌을지도 몰라. 당신이 나를 살렸어. 태준은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진심을 담아 고백했고 서연은 그의 손길에 얼굴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이제 비서실장이 들어와 최 여사와 강민재가 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주간은 태준의 복귀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등하고 있고 여론 또한 극적인 드라마를 쓴 태준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태주는 보고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즉시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을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바보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천광그룹의 회장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서연 또한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태준을 보좌하며 그녀의 탁월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두 사람은 일과 사랑 모든 면에서 완벽한 파트너였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었고 텅 빈 회장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와인 두 잔을 따르며 서연을 불렀는데 창밖의 야경이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건배할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태준이 잔을 들어 올리자 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쨍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고 태준은 잔을 내려놓자마자 서연을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겼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연이 놀란 눈을 했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고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어. 오롯이 당신과 나뿐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섹시하게 울려 퍼졌고 서연의 심장은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태준의 목을 끌어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날을요. 태준은 서연의 말에 대답 대신 뜨거운 키스로 화답했고 두 사람은 넓은 회장실 소파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그들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과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서연이라는 강력한 동반자가 있었기에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은 채 다짐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만든 이 왕국을 철옹성처럼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평생 그녀만을 위한 바보가 되어주겠다고 말이다. 태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소유욕은 여전했고 서연은 기꺼이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핀 꽃은 더욱 아름답고 강인했으며 두 사람의 사랑 또한 시련을 걸음 삼아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천광그룹 본사 앞의 정원에는 화사한 벚꽃이 만발하여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를 완전히 잊게 만들고 있었다. 최영숙 여사와 강민재에 대한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그들이 저지른 죄질이 워낙 불량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법원은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최 여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오열하다 실신하여 끌려나갔으며 강민재 또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벌가의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지만 강태준과 한서연에게는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해방의 순간이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계기였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태준은 그룹 내의 부패 세력을 일소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천광을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한성그룹 또한 태준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연의 탁월한 경영 능력 덕분에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서연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사죄했다. 못난 아비 때문에 네가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었다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며 서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비록 시작은 비극적인 거래였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법을 배웠기에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서연은 이제 누군가의 딸이나 며느리가 아닌
청광그룹의 안주인이자 한성그룹의 실질적인 구원자로서 재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해 나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다. 태주는 회장 취임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시간만은 반드시 비워두고 서연과 함께하려 노력했다. 과거에 바보 연기를 하던 시절에는 하루 종일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일하다가 저녁에야 제외할 수 있었기에 그 시간은 더욱 애틋하고 소중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연을 찾았고 서연이 현관으로 마중을 나오자마자 그녀를 번쩍 안아 올리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다. 밖에서는 냉철하고 무시무시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얼음 황제였지만 서연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하는 사랑꾼 남편으로 변모하는 태준의 이중적인 모습은 오직 서연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어느 주말 저녁 태준은 서연에게 특별한 데이트를 제안했는데 그는 서연을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성북동 저택의 별채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서연에게 감옥이자 유배지와도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추억과 비밀이 깃든 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있었다. 정원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붉은 장미가 가득 심어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켜진 테라스에는 근사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태주는 서연의 의자를 빼주며 신사답게 에스코트했고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와인을 기울였는데 공기 중에는 달콤한 꽃향기와 함께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감회에 젖어 주위를 둘러보며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신이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놀던 게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는데 말이죠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하지만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에게 반해 있었는지도 몰라라고 고백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고 태주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지난번 결혼식 때는 억지로 끼워준 반지였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청혼하고 싶었어. 계약에 의한 아내가 아니라 내 심장이 선택한 유일한 여자가 되어주겠어. 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으며 서연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위기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바보 남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랑을 키워온 밤들이 모여 지금의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에게 손을 내밀었고 태준은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손등에 길게 입을 맞추었다. 네, 다시 시작해요. 우리 이번에는 진짜 부부로 평생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요. 서연의 대답에 태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으며 깊고 진한 키스를 나누었다. 밤하늘에서는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성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다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에 다시 서명하며 법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완벽한 부부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신혼여행으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핸드폰도 꺼두고 오로지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해변을 거닐며 미래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보기도 하고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태주는 서연에게 수평선을 가리키며 맹세했다. 저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할게. 내 가면이 벗겨진 후에도 내 곁에 남아준 당신에게 내 남은 생을
모두 바칠 거야. 서연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 맹세를 가슴 깊이 새겼다. 일상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여전히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가끔 장난기가 발동하면 집안에서 서연에게 바보 흉내를 내며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는데 서연은 그런 태준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즐겁게 받아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강태준 회장을 냉철한 승부사라고 부르지만 서연에게 그는 영원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리고 밤에는 치명적으로 섹시한 반전 매력의 소유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이라는 걸음을 먹고 자라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잠든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처음 그와 맞닥뜨렸던 날을 회상했다. 만약 그때 도망쳤다면, 만약 이 남자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느꼈다. 바보인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세상을 속인 천재였고 강제로 맺어진 인연이 운명적인 사랑으로 변모한 이 기막힌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태준이 잠결에 팔을 뻗어 서연을 찾자 그녀는 익숙하게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태준은 잠결에도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놓지 않았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두 사람의 침실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밤은 여전히 뜨겁고 다정하게 깊어가고 있었다.